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시작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늘 배울 거 헌법 제12조와 여기서 도출되는 이런 개념들을 조금 개관을 해 놓은 건데요.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제12조 제1항의 전문 첫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 신체의 자유가 도출이 되겠죠. 신체의 자유가 중요한 건 뭐, 말해서 뭐합니까? 그죠? 자, 형광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면 실질적인 요소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기본권의 전제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12조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좀 형사법적인 얘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그 종래에 이 신체 자유가 침해되는 케이스들이 주로 국가공권력의 형벌권 행사, 부당한 체포, 부당한 구속에 의해서 많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헌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계들을 설정해 놨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주체 보겠습니다. 주체. 신체의 안전과 자유, 신체의 자유잖아요. 법인이 신체가 있나요? 없죠. 자연인만이 이를 향유한다. 그리고 법적 성격을 봤을 때 신체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내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권리죠. 주관적 공권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대국가적 효력, 국가를 상대로 방어하고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사인에 의한 침해도 금지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이런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을 거고요. 혹은 형법상 형사 책임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 개념이죠. 그럼 신체의 자유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를 좀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의 자유. 말 그대로 내 맘대로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예요. 뭐 적극적으로는 움직이는 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이기 싫으면 안 움직여야지.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신,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헌법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해석적으로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는 이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헌법 제12조의 내용이냐 아니면 분리된 37조 1항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죠. 헌법재판소는 12조의 신체의 자유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예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본권은 없으니까. 37조 제2항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전제 조건이죠. 실질 요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인해서 과도하게 제한되는 걸 무엇보다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 제12조 내용들을 보면 이 형사상 헌법 원칙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강의안에는 아마 그 표가 있을 겁니다. 내용적 보장, 절차적 보장, 뭐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분류하는 방식은 교수님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모두 다 한 번씩은 살펴보실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다음엔 판례를 좀 하나 보고 갈게요. 불체자 무기한보호 출입국 관리법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나 사고 친 사람 있으면 강제 추방이나 퇴거 명령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권이나 비자 문제로 당장 못 나가는 경우. 요때 보호시설에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재청 신청인 뭐 파땡땡, 뭐 파신이라고 할게요. 파신 씨가 관광 비자로 들어왔는데 안 나갔어요. 불체자가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퇴거 명령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못 나가요. 뭐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못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보호 명령을 내립니다. 데리고 있어야죠. 그런데 기준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얘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 무기한으로 보호된다. 이러면은 사실상 구속이고 무기징역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파스틴 씨는. 그래가지고 이 강제퇴거 명령이랑 보호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하다가 이 기한의 상한이 없는 이 보호명령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대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받아들여 주고 요거를 헌법재판소에 넘깁니다. 이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은 이렇게 보호명령을 받은 이런 대상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한번 심사를 해주세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넘겨요.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말을 받아들여 줍니다. 침해. 그래, 맞네. 어떻게 판단하는지 쓱 보면은 보호명령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거지.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못 가. 혹은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잠깐 보호를 시켜줄 수 있는 제도 자체,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불체자인데 막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다니면 또 우리나라 사회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있는 거 수단도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다? 기한에 상한이 없이 기약 없이 그냥 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건 신체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 사실상의 구속에 가깝다.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너무 커. 그래서 이렇게 상한이 없는 보호명령 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다음은 제12조 제1항의 후문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형법정주의가 도출이 되는데요. 여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을 통해서 죄형법정주의가 도출이 됩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면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호,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원리,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경찰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체포 이러고 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뭐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성문 법률주의. 여러분들 헌법 총론이 아니라 저희 형법 총론에서 아마 다 배우셨을 내용들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성문법률주의는요, 범죄와 형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관습형법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형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게 소위 국회가 하는 그 입법 법률의 형태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뭔 말이냐면요. 위임 입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형태의 뭐 범죄나 잘못된 것들을 법률로 다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행정입법에다가 일정 부분 위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헌법 제 75조. 여기 뭐냐면 그 법률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입법,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이렇게 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대통령령 얘기긴 한데 결론은 이렇게 위임 입법이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다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엄격하게 제한적으로만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판례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기 야 법으로 어떻게 다 하냐, 요즘 못한다, 위임입법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형벌법규에 관련돼서는 제한적으로 긴급하거나 자세히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에요. 유추해석은 말 그대로 법률에 정한 바가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어떡하지? 이거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을 적용해버리는 걸 말해요. 요거를 형벌권에 대입을 시켜본다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형법 규정이 없어.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유추해석해서 범죄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안 되잖아요. 나쁜 거잖아. 그럼 안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추구하는 바는요, 국가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요 대상자 피고인이라고 할게요. 피고인의 유리한 유추 적용은 허용이 된다. 요 밑에 표를 한번 쓱 보면 아주 간단하게 불리한 유추 해석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범죄 구성 요건이 없는데 뭐 비슷한 거 갖다 끌어다가 너 유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법성 처벌 조각 사유, 처벌 그 범죄인과 조각되는 사유인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범위를 좁혀버려요. 그런 유추 해석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유리한 거 됩니다. 유리한 거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장하는 건 됩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그리고 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불리한 거 안 된다 라는 거. 또 한 줄 정리하면요, 피고인한테 유리한 유추 해석은 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유추 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다음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인데요. 부정기형이라고 하면 거꾸로 읽어보실까요? 형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걸 말합니다. 뭐
조금 저렴하게 표현하면 이 새끼 잘못했네 너 일단 징역. 기간은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내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징역을 때려 버리는 절대적 부정기형은요, 법적 안정성과 인권 보장에 심각한 해를 끼치죠. 그래서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예요. 반면에 자, 상한을 정해서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어요. 얘는 허용이 됩니다. 이 취지 자체가 수용자가 개선될 수 있고, 이 개선되는 진도에 따라서 형 집행을 조금씩 탄력적으로 줄여주기 위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것이 소년법이에요. 자라나는 새싹이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지만 형은 받되 너의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서 형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강의안을 이렇게 화면에 맞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스크린샷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불가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계시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비례성 원칙과 책임주의입니다. 먼저 비례성 원칙. 여기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 물건 훔쳤어요. 근데 사형받았어요. 범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범죄가 가벼운 범죄이지만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한 형벌을 받는 경우, 이러면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거 안 된다. 적정하게 범죄 행위에 맞는 형벌을 부과해라 라는 얘기고요. 요거랑 유사하게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입니다.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 잘못 안 했는데 형벌 부과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에 살펴본 이 자기 책임의 원칙.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자기 책임의 원칙을 형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밑에 판례 쓱 보고 갈게요. 이 판례는요, 상간 살해죄의 문제인데요. 군형법에서는 상관을 살해한 경우에 어떤 사실관계로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상관을 살해하면 오로지 사형이라고 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됐다. 또 법원도 그래, 그 행위자의 책임,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행위자에게 얼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냅다 사형,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례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하면서 정당성이 상실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판례는 이런 내용이에요. 법인이 혹은 사용자가 고용한 종업원이 잘못했어요.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자,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사장님이 종업원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주의하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한 경우마저도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사장님이 이 종업원, 알바생이라고 할게. 알바생이 잘 교육시키고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안과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알바생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안과 똑같이
그 행위 태양을 묻지 않고 그냥 사장님 또 같이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책임주의에 반한다. 아니, 관리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요 사장님, 법인의 책임을 조금 면책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명확성 원칙입니다. 명확성 원칙은요, 처벌하려는 행위, 구성요건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의 구성요건, 그리고 형벌의 내용, 양형, 형기, 이렇게 요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규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볼 건지, 그리고 형벌을 어떻게 내릴 건지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요거는 뭐 형사 정책적으로도 시대적 상황, 국민 법감정에 따라서도 조금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수범자가 법규범, 그 형법규범의 내용을 예측은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배제될 수 있도록 제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판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헌법소원이에요. 근데 말도 막 전다, 그죠? 문제된 조항은 이거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뭐 다른 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한 자는 뭐 벌금에 처한다, 처벌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비방 부분이 너무 모호해서 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수범자로 하여금 이 비방이 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방이 너무 모호해서 이 법을 집행하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요거를 집행할 수 있다. 문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응, 아니야. 명확성 원칙이 외되지 않아. 비방이라는 개념이 뭐 어렵니?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법령 등에서도 다 쓴다. 일반인들도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은 무슨 색으로 할까? 두 번째 쟁점은 요겁니다. 아니, 공직자를 뽑는 그런 건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비방이라고 얘기하고 처벌하는 건 정치적 표현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줍니다. 그건 맞네.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해가 오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공직선거법 비방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배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었고요. 자, 넘어가면 또 같은 조문이에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인데 여기서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도출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말이 적법 절차 원칙을 의미를 합니다. 의의는 말 그대로 그 절차랑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국가 공권력 작용 전체가 다 그래야겠죠, 당연히.
요걸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적절이죠. 적정한 절차. 요때 형식적인 절차, 뭐 적법성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정당성까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법은요, 형식적 법률 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법 규범을 다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법 이념까지, 정의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절차, 말 그대로 절차. 그 중에서 요 형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념은 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어 기회를 잘 충분히 제공해줘야 된다. 그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자, 여긴 좀 오타가 있네요. 다음 2번인데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로 지금 딸깍딸깍거리고 있어가지고. 아까 위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적법 절차 원칙은 요 지금 우리 12조는 형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강조하는 헌법 조문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인신보호를 위해서 형사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강조하지만 이 적법 절차 원칙은 모든 공권력 작용에서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얘기고, 뭐 수험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 문장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야기되는 관계, 뭐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험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그냥 외우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제 1항이 끝나고 이제 2항으로 넘어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라봐서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진술 거부권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볼게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고문 안 되죠. 절대 금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형사 절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환경에서 고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문에 의해서 얻어진 자백이나 뭐 증거 다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래서 헌법이 이를 대놓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법률로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렇게 강제자백의 증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못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오른쪽으로 오셔서 진술 거부권입니다. 묵비권.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진술의 개념을 살짝 보고 갈까요? 진술은요, 뭐 생각이나 지식, 경험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말도 되고요, 서면, 글로도 돼요. 이런 표출도 진술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지문이나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음주단속에서 후 부는 거 아시죠? 후 부는 거 이런 신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진술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이게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사회 정의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좀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한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데 진술 거부권의 보장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무기평등 한자로 되어 있는 게 무기가 말 그대로 그 총칼할 때 그 무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네, 그런 의미에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주체와 적용 영역. 통상적으로 진술거부권은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나 공판 단계의 피고인이겠죠.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진술거부권 쓸 수 있습니다. 이 진술거부권, 묵비권은 형사 절차에서 주로 강조되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 절차나 국회 조사 절차에서도 인정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 한번 쓱 볼까요? 여기 밑에 D급부터 볼게요. 광의의 진술거부권에는 나한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볼 거지만 미란다 원칙,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극적 진술 거부권 하나씩 위로 올라갈게요.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협의의 진술 거부권은 말 그대로 그냥 말 안 할 권리,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술 거부권. 조금 독특한 포인트는 얘예요. 거짓 진술을 할 권리. 야씨, 이런 것도 보호를 해준단 말이야? 네, 해줍니다. 여기 대법원 판례 보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는 것도 헌법 제12조에서 도출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발견되면, 너가 구라친 거 발견되면 따블이지. 그건 감안하고 해 라고 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사망, 영장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의 개념을 볼까요? 영장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신체나 재산을 제한하는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공식적인 허가서를 말합니다. 이게 영장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의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영장제도의 의의가 뭐냐? 헌법 제12조 제3항의 의의가 뭐냐? 국가가 이제 수사나 강제처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강제처분을 하잖아요. 이때 부당한 인권침해, 신체자유 침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법부로 하여금, 법관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영장제도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구분 볼까요? 이거는 수험에서 그래도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헌법에 12조 제1항에도 영장이란 말이 나오고요. 3항에도 영장이 나오고 16조에도 영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 법관이 발부한다. 여기 보면 발부 주체,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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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법관이 발부를 해요. 영장제도 의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법원, 법관의 판단에
의해라 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발부 주체는 공통적으로 법관입니다. 자, 차이점은 12조 제3항은요, 여기 맨 꼭대기 볼까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죠. 그래서 12조 제3항은 다시 밑으로 표 보세요. 12조 3항의 청구 주체가 검사입니다. 16조 이제 주거 압수수색도 당연히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장 발부의 케이스를 하나 더 알고 있어요. 뭐냐? 여기 법원의 직권 영장 발부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직접적인 근거는 형사소송법인데 요거의 더 위에 상위규범으로서의 헌법적 근거는 12조 1항이거든요. 그래서 직권이잖아요. 요거는 검사의 신청이 아니니까. 그래서 1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법관의 직권으로 된다. 그래서 이 성격을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검사가 검사가 법관에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해 주는 거고 16조도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해 주는 거니까 법관이 허가하는 성격이다 라고 해서 얘네 둘은 허가장이에요. 반면에 여기 법관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령이다 라고 해서 명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디귿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12조 3항은 신체, 우리 12조 지금 하고 있을 때 신체의 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신체 수색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제16조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특징적인 거는 감청이에요. 감청은 학술적으로도 강제수사라고 보거든요. 다수설이. 그런데 얘는 그 감청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입니다. 허가. 영장 아니에요. 워딩이 영장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가볼게요. 내용. 사전영장 원칙입니다. 영장주의. 무조건 사전영장이 원칙입니다. 강제수사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조건 사전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예외는 뒤에서 살펴볼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일반 영장이 금지됩니다. 일반 영장은 백지 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내줘봐요. 일단 잡아올게. 이렇게 하는 거. 뭐 이유도 제대로 안 써. 뭐 누군지도 제대로 안 써.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냅다 백지로 영장 해주는 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 뭐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까지는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예외. 현실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되거나 중범죄인 경우에 사전영장을 받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헌법 제12조 제3항 후문 다만 왼쪽 볼까요? 왼쪽 위에 보세요. 보라색.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헌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어받아서 형사소송법에도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사후 영장입니다.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돼서 체포를 했어요. 영장을 안 받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에 사후 영장을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 줄로 정리하면 이 사후 영장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렇게 헌법조문 읽어볼게요. 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는 수사기관과 대등하게 다퉈라. 모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지만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랑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법으로? 안 되잖아요. 기울어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이 인권 보장이 제대로 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보장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변호인이 누군가를 조력할 권리와 그 대상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볼까요? 주체는 형사사건의 모든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여기 헌법 제12조 제4항을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형사사건인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뭐 임의동행, 내가 그냥 따라간 피내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형사 절차가 다 끝나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재심 절차는 다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당연히 그건 적용이 돼야겠죠. 보장이 되어야겠죠. 이 얘기를 밑에 판례가 하고 있어요. 예. 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등의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호인을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는 형사사건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봐야죠. 내용은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 체포됐어요. 네, 체포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권, 변호인 선임권. 선임하면 뭐해? 만나야지. 접촉, 접견, 교통권이 보장이 되어야겠죠? 변호인 선임하는 이유가 뭔데요? 네,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내 편이 돼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옆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송이 진행됐다. 혹은 투사가 계속 진행된다. 라고 하면 이제 전략을 짜야겠죠. 어떻게 할 건지 상담해야지. 그리고 요거를 수사기관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공정한 무기대등의 원칙이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담의 비밀을 보호해주는 서신 비밀 보호권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전략을 짜고 싸우려면 관련 서류를 좀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열람 등사권도 보장이 되더라. 이 비협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조 제4항의 후문. 다만 피고인이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뒤에서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복이에요. 첫 번째 선임,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인이 존재를 해야죠.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도출이 된다. 이거는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이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법률로 너 변호사 못 써.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접촉. 만나야지 뭘 조력을 받지. 그 얘기예요. 요 의미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그 대상자를, 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조사 단계에서 참여 요구권이 있겠죠. 선임하고 만났어요. 좋은 거 상담해요.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같이 동석을 해서 도와줘야겠죠. 그게 변호인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참여 요구권이 함께 도출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형사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렇게 참여 요구권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판례, 판례 그림 한번 쓱 보시고요. 내용은 이래요. 검사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이 피의자, 그러니까 나 변호인이랑 동석하게 해주십시오. 변호인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검사가 안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여 줍니다. 맞다. 이 형사 피고인의 권리보장, 무기대등 원칙을 위해선 당연히 변호사의 참여 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근데 너는 검찰 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요거 제안했네? 안 된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다음. 이제 전략 짜야죠. 수사기관이랑 이제 싸워야 되니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의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을 받을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 상담의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때 비밀의 보장은요, 내용적 보장이면 족하다. 그런 안전을 위해서 가시거리나 보이는 거리나 CCTV를 통해서 관찰하는 건 가능합니다. 요거 가청거리 안 돼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를 하나씩 볼게요. 왼쪽에 있는 판례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조사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변호인을 만나려고 만났는데
안기부 직원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얘기를. 그래서 변호사가 이 접견은 비밀이 보장돼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 대화 내용 기재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이제 안기부 직원들이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맘 놓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구인이 왜 이러면 공정하게 지금 수사기관과 다툴 수가 없지 않냐. 어? 변호인의 상담받을 권리와 비밀 보장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동의해요. 맞다.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게 한 것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반면에 오른쪽 판례 보시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는 얻지 않고 CC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는 것은 괜찮다. 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 청구인은 변호사,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인데 변호인을 만나려고 접견을 하고 있는데 위 CCTV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CCTV의 존재 때문에 내가 지금 편하게 말을 못한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그래서 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요거 침해예요. 라고 주장을 해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CCTV 관찰하는 건 교정사고 방지, 그리고 변호사가 또 안 되는 물품, 가져서는 안 되는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냐. 요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 너가 침해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내용과 비밀이 폭로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은 좀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함으로써 금지 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 방지라는 공익은 더 크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서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력을 받으려면 수사 기록이나 서류 봐야죠. 그래야 뭘 좀 전략도 세우고 얘기도 하고 하지. 예. 그래서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 등사권도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뭐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때 만약에 법원이 열어줘, 열람하게 해줘 라고 허용 결정을 하면 검사는 거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단계를 설명드리면 변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서류 열람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검사에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거부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을 때. 그럼 거부 처분을 받고 나서 이 변호인이 다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열람 허용해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법원이 오케이, 이거 허용해줘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검사는 거부 못한다. 보여줘야 된다. 열람하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이 허용했는데도 거부하면 침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엔 국선 변호인. 여기 헌법에는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두고 있는데요. 헌법은 형사 피고인이라고만 쓰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개념을 피의자까지 확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호인 조력권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제안으로 갈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본 내용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 방법 같은 거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 너 변호인 선임 못해.는 안 돼요. 근데 나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변호인 만나게 해주세요. 아,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나중에 보세요. 라고 하는 건 된다. 그 판례가 요 밑에 그림에 있는 개호근무준칙 법정 대기실 내 변호인 접견 보러 사건입니다. 요 청구인은요, 이제 공판 앞두고 이 법정 옆에 대기실이 있어요.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미리 변호사를 만나겠다라고 신청도 없었고, 뭐 준비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교정공무원, 거기 이제 서 있는 교정공무원한테, 아, 나 변호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교정공무원은 거부해요. 그 당시 상황이 이 청구인뿐만이 아니라 그 대기실에는 뭐 1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구성원 대부분이 이제 살인미수, 뭐 강간범, 다 강력사범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키고 있는 교정공무원은 2명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개호 근무 준칙에 근거 삼아서 지금은 변호인의 접견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청구인은 아, 이거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침해 아닙니까? 못 만나게 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청구를 하는데 헌법재판소 아니야. 아까 살펴봤던 거 절차나 시간, 장소, 방식 등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라. 이 대기실에 지금 강력범 10명 지켜야 되는데 2명이서 좀 변호인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슬슬 1시간이 돼가니까 제 발음이 새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자, 다음은 제 5항 체포, 구속, 이유, 고지제도입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자, 조문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 이유도 모르고 체포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체포됐는데 가족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럼 납치지. 안 된다. 이제 불법 구금 같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요 미란다 원칙이다. 사실 요 체포 구속 이후 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형사소송법에 먼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중정이나 안기부, 이제 불법 구금이나 구금이 많았죠. 고무도 많았고. 그래서 현행 헌법에 들어와서 얘가 헌법적 권리로 올라옵니다. 자, 주체의 경우에는 이 문장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전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지받을 권리의 주체는 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후문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통지되어야 된다. 통지되는 주체는 대상은 체포나 구속을 당하는 자의 가족입니다. 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 고지와 통지는 영장주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장을 받든 사후영장이든 뭐 현행범이든 상관없이 미란다 원칙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및 효과인데요. 고지와 통지의 방법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어떻게 해라, 언제 해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고지는 사전에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뭐 체포한 후에는 지체 없이 하면 됩니다. 우리 범죄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기 막 도망가는 이제 범죄자를 따라가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따라가진 않잖아요. 체포한 다음에 바로 즉시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된다. 그리고 가족에게 통지를 해야죠. 요거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경찰이 고지나 통지를 안 하면 그 체포와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부인돼요. 이 효과가 형사소송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이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써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재밌는 이론이 독수독과 이론인데요. 독수독과 이론. 개념은 독이 있는 나무에서 생긴 열매도 독이 있다. 라는 거인데, 뭔 뜻이냐면, 위법하게 얻어진 수사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 이게 독나무 1차 증거겠죠. 1차 증거에서 파생되어서 뭔가 2차 증거가 막 나오잖아요.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잖아. 그런 추가 증거들도 위법 수집 증거다. 잘못된 수사로 얻어진 독이 있는 나무에서 얻어진 열매 2차 증거도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위법 수사였어요. 그래서 1차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건 여기 형사소송법 위수증에 의하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거기서 파생된 2차 증거는 아니야, 괜찮아. 요거는 적절한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위수증의 의미가 형해화되죠. 위법 수사에 의해서 발생한 수집된 증거에 파생돼서 발견된 증거인데 이것도 부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예외는 이 독수독과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2차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케이스, 1차 먼저 수집된 증거와 거기에 파생되어 발생된 증거가 인과관계가 없다, 단절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밑에 판례는 되게 재밌어요. 이 독수독과 이론이 적용이 되면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피고인은 강도행위를 2번 했어요. 근데 A행위라고 칩시다. A행위, 강도행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강도행위 물품을 가지러 가려고 이 피고인의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형사가 얘기합니다. 야, 지금 나 형한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잘 해줄게.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나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피고인이 사실 저는 비강도행위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백을 했어요. 근데 요때 문제. 이 형사는 이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택으로 가요. 그래서 강도 A 행위와 B 행위에서 이 사람이 강도한 물품들을 압수를 합니다. 요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안 해요. 그러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그제서야 미란다 원칙 진술거부권이 고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죠. 제가 한 거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조사가 진행이 돼요. 당연히 법원으로 왔겠죠. 근데 1심 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A 행위는
너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니까 인정된다. 그런데 비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가 체포, 구속 이후 고지도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모두 위법 수집 증거다. 결국 이렇게 위법하게 얻어진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해서 얻어진 2차적인 증거들, 압수물품, 조서, 피고인 신문사항, 압수물 사진, 그리고 하다못해 피해자 F의 진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피해자의 아니, 가해자의 자백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진술도 없었을 거다. 싹 다 날아갑니다. 싹 다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부정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이었어요. 근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엔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증거들이 다 증거 능력이 부정되니까 피고인의 자백밖에 안 남고 이게 유일한 불리한 증거일 땐 유죄 근거로 못 쓰니까 강도 B가 무죄가 납니다. 1심에서. 내 강도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법리가 이래요. 그래서 당연히 검사는 올렸겠죠. 그래서 상급심에서는 이게 희석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렇게 독수독과 이론이 이래서 무섭다 라고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검사가 되시거나 변호사가 되시면 이 독수독과를 잘 활용하시면 대단한 법조인이 되실 수도 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제12조 제6항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의의 볼게요. 영장제도 아까 살펴봤던 거 있죠? 요거는 체포 구속의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를 사전에 미리 공정한 법원에게 받아라 라는 사전 방지책에 의의가 있다면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체포가 되고 구속된 이후에 구제받는, 인권을 보호받는 사후 구제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역을 좀 갖고 왔는데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그냥 보세요. 여기 1980년 보시면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하면서 이 법률로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가 안 되는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행헌법 들어와서는 요게 없어지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 없어지면서 모든 범죄의 청구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내용은요. 주체 볼까요? 주체.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물론이고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친족, 형제자매, 가족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적부심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요. 법원은 해줘야죠. 심사해주고 자, 이유 없어. 체포 구속 괜찮아. 적절해. 라고 하면 신청을 기각하는 거고요. 이유 있다. 라고 하면 피의자 석방 명의하겠죠. 이 석방 구속적부 심사제의 효과가 셉니다. 여기 이 석방 결정에 대해서 항고 못 하고요. 이제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체포나 구속도 못 해요. 효과가 좀 셉니다. 그리고 그 내용 효과랑 별개로 요거를 심사하는 구속적부 심사제 법관의 자격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한 법관은 하면 안 되지. 그게 원칙입니다. 내가 체포할 만하다고 해서 체포영장 내줬는데
구속족부 심사제가 내가 판단하도록 들어오면 공정하게 보기가 조금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발부한 법관은 이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뭐 뒤에 단서 조항으로는 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힘냅시다. 진짜 마지막. 제7항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백이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뭐 했습니다 라고 실토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 자백이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제한도 셉니다.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고문이나 폭행으로 야 자백해 씨 이렇게 해갖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자백은 배제하려는 거다. 그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뭐 폭행일 수도 있고요. 뭐 피고인이 자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뭐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를 배제해서 그 대상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데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효과는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 능력은 제한됩니다. 자의적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어서 진술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내가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진술을 해야만 하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요거의 증거 능력은 제한된다라는 거. 자, 잠 안 재웠어요. 그러고 자백을 얻어냈습니다. 요거 안 돼요. 위법하게 얻어진 거 당연히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증명력 제한된다. 요거 유죄 증거로 못 쓴다. 요거만 가지고 처벌 못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요것만은 예외예요. 요 형사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예외로 유죄 판결하기 위해선 보강 증거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다만 또 주의하실 점 위로 와보세요. 위로. 지금 파란색 보이세요? 정식 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즉결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뭐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310조에 되어 있죠. 밑에 즉결심판법을 보면 제10조 증거능력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적용 안 한다.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음주운전 했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자진 신고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요거 직결 심판에 넘겨서 약식 명령으로 끝내는 거. 이런 것도 허용된다. 요거 되잖아.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룰 내용이 많아서 일단 끝까지 수강해 주신 학생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55분 넘어가면 발음이 자꾸 흐트러지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집중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2조는 여기까지 하고 13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